네, 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 시간에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 바이러스 이슈 때문에 시끌시끌하지만 그래도 네.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가 있어서 저희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좀 강하게 느껴지는 대목이고, 이제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에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최대 규모로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을 중국에 짓는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네. 중국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의지가 느껴지는 기업들이 다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중국 바이오 산업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중국 정부가 바이오 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가 크다고밖에 볼 수 없죠. 아마 이번에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예. 더 한 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렇죠, 예. 아마 이 관련된 바이오 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들은 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아마 2025, 그러니까 2025 제조 관련된 프로젝트도 바이오 산업 쪽에 같이 포함이 돼 있다라는 관점과 함께 특히 중국 정부는 이로 인해서 신약이라든가 임상 허가를 간소화하면서 예. 계속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중국의 바이오 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주요국의 제약 바이오 시장의 규모와 이 중국의 바이오 투자액을 같이 비교를 해서 보게 되면요. 일단 의외로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2위 정도 규모를 차지하는 네. 어떤 제약 바이오 강국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만큼 시장 규모도 크다고 볼 수 있죠. 인구가 많다 보니까 당연히 그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바이오테크 관련돼서 투자 규모도 매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도 10월 달까지 누적이다 보니까 아직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마 연말까지 흐름 보게 되면은 거의 지금 2018년도 수준에 육박하는 수치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을 확보한 중국 바이오 업체들도 등장하기 시작하고, 게다가 또 글로벌 제약사까지 진입하면서 점진적인 확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중국에서는 법인이나 그리고 또 지사 연구소, 공장까지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진출을 한 외국 바이오 회사가 지금 400개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예, 예. 특히 한국은 외면했던 다국적 제약사가 중국의 R&D 연구소를 설립한다라고 하게 되면 참 아무래도 중국 쪽에 조금 더 우위하겠다라고 하는 예. 제약사들의 입장들이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와 이제 중국 기업 간의 바이오 기술 수출권을 한번 또 살펴보게 되면요. 특히 해외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어떤 여러 가지 기술 수출 쪽으로 보게 되면 점점 더 늘어나면서 2017년도 대비 거의 2배 이상의 수치가 나오게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구나라고 하는 지표들도 계속 확인할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정부도 어떤 2011년도 이후에 노동 비용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특히 고부가 가치 산업에 대한 육성이 바이오 산업도 이에 하나의 축이 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의 정책적인 수혜가 늘어나면서 중국 업체 처음으로 바이오시밀러 3종을 작년에 출시를 하는 결과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중국 기업들이 해외 CMO 공장을 3곳이나 또 건설하는 모습들인데, 상대적으로 국내 대표 바이오주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들이죠. 네. 그래서 오히려 중국이 약간 선점하고 있지 않느냐란 어떤 부담감들도 좀 더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 관련된 현황들을 한번 좀 지켜보게 되면요. 일단 중국에서 젠스크립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중국 내 2번째 큰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자기 복제 증식 가능 유전인자까지 처리할 수 있는 이런 흐름들도 가져가고 있고요. 예. 거기다가 바이러스 배양 시설까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두 번째로 또 우시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도 눈에 띕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특히 지금 눈에 띄는 게 3,000개 정도가 글로벌 제약사와 같이 연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작년 1분기 매출액이 2,600억이 넘는 모습들로 나오면서 특히 미국 같은 북미 매출이 52%를 담당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눈에 띄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게다가 또 저희 눈에 띄는 회사 중에 하나가 항서제약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HLB와 관련이 있는 회사죠. 특히 이 리보세라닙을 중국에 판권 보유했다라고 해서 많이 얘기가 나왔던 회사인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 1970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그래서 10년 내 중국의 시가총액 1, 2위 제약사까지 부상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커진 회사인데 특히 호중구 감소증이라는 혁신 신약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눈에 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또 해외 기업들도 진출에 러시가 들어오고 있다는 쪽도 눈에 띄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화이자 같은 경우 중국의 4개 도시의 전문 의약품 생산 공장 그리고 베이징, 상하이, 우한에 R&D 센터도 개설할 만큼 상대적으로 좀 적극적이다라는 부분들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글로벌 제약사 MSD라는 회사 같은 경우도 상하이, 베이징, 항저우 쪽에 각각 생산시설과 연구소를 설립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중국에서 가장 많이 어떤 수요가 늘어날 품목들이 뭐냐라고 분석했을 때 당뇨, 암, 혈관 질환 관련된 쪽은 앞으로 성장이 크겠다라는 네. 쪽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암젠 같은 경우도 중국의 바이오 업체인 베이진에 27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원을 투자해서 지분 20%를 넘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떤 설립한 회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자기네 보유한 파이프라인을 공급하겠다라는 입장들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신종항암제 20종을 이 베이진을 통해서 중국에 판매할 계획이다라고 보여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중국 제약사의 글로벌 제약사의 중국의 진출에 대한 가속화를 보여주는 어떤 현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중국 관련된 쪽에서 이제 무역 협상을 통해서 네. 어느 정도 이제 지적 재산권 정도가 확인이 되고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이 좀 더 명확하게 나오게 되면 아마 중국에 진출하는 글로벌 제약사는 훨씬 더 많아지면서 바이오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면서 네. 여러 가지 흐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시장을 더 키우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해외 기업 쪽에서도 중국에 많이 진출하려고 뭐 러시라는 표현을 또 써주셨지만 네.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성과가 있는 상황이고 당뇨나 암, 심혈관 질환 이쪽을 또 더 이제 주목하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중국 바이오 산업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차 산업에 대해서 자동차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차에서는 종주국은 독일인데 그렇죠. 여기에서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차를 좀 많이 팔아야 될 텐데 22년 만에 최저치라고 네. 들었습니다. 독일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데는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보십니까? 네, 어떤 독일하게 되면 자동차에 대해서 강국이다라고 그렇죠.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안 좋은 쪽으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쉽지 않나 생각이 네, 들고 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왜 이렇게 안 좋게 나오는지 그러면 앞으로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흐름들도 체크할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특히 독일하게 되면은 자동차 종주국 다 아시는 것처럼 뭐 벤츠부터 뭐 BMW 강국이죠. 그런 브랜드를 갖고 있는 상황 쪽에서 글로벌 4위의 자동차 생산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GDP 대비해서 한 14%를 자동차 관련된 산업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관련 종사자만 83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현대차를 중심으로 강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1.3배가 많은 어떤 인력들을 자동차 쪽에서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큰 자동차 쪽에서의 업황의 여러 가지 변화가 큰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독일이 작년에 자동차 생산량이 1998년 이후에 최저치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 연간 생산량이 478만 대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 대비해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꾸준하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죠. 네. 그래서 계속 안 좋은 모습들로 보이고 있는 상황 쪽에서 여러 가지 위협감,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왔느냐라고 봤었을 때 이 글로벌 자동차 생산량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연간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2년째 역성장을 하는 모습들이 뚜렷이 나오고 있고요. 올해는 플러스권을 유지를 할 것이라고 보여져도 이제 기저효과 중심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흐름들이 이제 화면에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과 특히 인도라고 하는 그래도 가장 큰 신흥국 쪽이라고 하는 쪽에서 각각 10%대, 13%대 감소하는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담감들이 지난 자동차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부진으로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는 두 번째로는 전기차와 같은 미래 자동차에 대한 대비가 이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생산량도 조절하고 구조조정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R&D 비용을 확보하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다임러 에이지 같은 경우도 2022년까지 10,000명의 감원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폭스바겐도 2023년까지 7,000명 감원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자동차 업계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유럽의 환경 규제 여파도 같이 작용을 하겠죠. 특히 지난 디젤 게이트 때문에 홍역을 치렀던 자동차 업계가 이제 이후에 이산화탄소 총량에 따른 벌금 제도 거기다가 이런 부분들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좀 빨리 체질 개선을 해야겠다라는 관점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독일도 앞으로 이제 전기차 모델이 2020년에 대중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 전기차 충전소도 올해 약 한 28,000대까지 공급하면서 작년보다 2배 넘게 공급을 늘릴 걸로 보이는 만큼 이제 내연기관 쪽에 대한 강점은 빨리 버려야 된다. 이제 전기차 쪽으로 넘어가야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독일의 전기차 수에 대한 변화 흐름들은 이제 2019년도, 2020년도 거의 이제 또 올해 2배 가까이 성장하면서 2022년도도 똑같이 2배 정도 성장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가파른 성장세에 대한 흐름들이 오히려 기존 내연기관을 많이 좀 위축시키고 전기차를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흐름들을 충분히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대세는 전기차라고 봐야 되겠죠. 네. 글로벌 경기도 침체되고 있고 이 미래차에 대한 트렌드가 전기차 이런 부분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자동차 이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이 22년 만에 생산량이 최저치로 떨어졌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의 트렌드, 투자 전략에 대한 방향성도 이쪽에서 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인사이트 만나봤습니다. 펠리즈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의 분석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